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주제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함수 최적화입니다.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탐색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가치 있고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맹목적 탐색 쭉 있었는데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최적화 이 단계에서 조합 최적화 쪽에서 중에 보면 이제 유전 알고리즘 했었죠. 계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동적 프로그래밍과 분할 정복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최적화가 있었는데 함수 최적화에는 제약 조건 최적화해서 라그랑지안 함수 사용법 배웠죠. 그 샘플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딴 거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최소 제곱 평균법과 경사관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의 요 슬라이드 강의 주제는 경사관법과 최소 제곱법, 거기에 이제 정규화까지 포함시켜서 간단하게, 결코 어렵지 않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함수 최적화라고 하면 함수니까 함수는 이제 x와 y의 연관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변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두 변수 간의 x와 y의 상관관계가 이게 이제 직선으로 있으면 선형, 직선이 아니면 비선형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 최적화에서 함수 최적화를 기반으로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회귀 분석 같은 겁니다. 물론 시기화 분석도 관련되긴 하지만 회귀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회귀 분석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쭉 있으면 산점도를 그리죠. 막 산점도를 그려서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미래의 값을 아니면 그런 걸 예측하거나 조정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회귀 분석은요, 그 함수 최적화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래서 잠깐 설명하는 거고요. 회귀 분석에 어떤 게 있냐면 단순회귀, 다중회귀, 로지스틱 회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미 R이나 뭐 사이킷이나 이런 패키지가 다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시지 않고요. 무엇이 있고 언제 쓰이는지만 알면은 충분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회귀라는 거는요, y는 ax 플러스 아니면 a 플러스 bx 뭐 이런 거죠. 직선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3점도를 그렸을 때 이게 이제 요 점들이 이제 x 값에 대한 x가 이제 독립이고 요거에 대한 y가 종속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점이에요. 그럼 요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직선이 뭐냐? 요거죠. 그럼 요거를 구하는 거죠. 그럼 요걸 이용해서 이 x 값을 주면 이제 y 값이 얼마인지를 예측해 보는 거다. 이런 것이 회귀 분석의 어떤 철학인데, 그중에 단순회귀는 이제 한 개의 종속 변수. 여기서 보면 이제 한 개의 독립 변수, 아니요, 한 개의 종속 변수가 y가 되겠네요. 한 개의 독립 변수, x 간의 관계를 갖다가 선으로 표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의외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고요. 이것보다 뭐 더 복잡한 것들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회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회귀를 하다 보면 잠깐 볼게요. 요런 거 산점도를 그런 산점도를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요, 이거를 선을 하나로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게 되면 이쪽은 너무 차이가 많죠, 그죠? 이쪽은 좀 괜찮은데 이쪽은 차이가 너무 많죠,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 말고 변수 하나만 고르지 말고 두 개를 고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뭐 두 개를 고려해서 요렇게 두 개 고려해서 뭐 예를 들면 요 그림으로 보면 차의 무게가 3톤 정도 이하면은 요 곡선을 쓰고 3톤 이상이면 요 곡선을 쓰면 좀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y는 a, b, x1, x2, x 요 총수변수가 여러 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다중회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중회귀는 뭐 그 단순회귀도 많이 쓰지만 다중회귀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일반 패키지에서 보면 이제 변수가 많으면 변수를 다 넣어서 회계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롤백 하면서 그 중요하지 않은 걸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써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다중회계라는 게 뭔지는 아시면 됩니다. 왜, 다중회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셨죠? 필요성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다중회계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뭐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건 뭐 중요한 슬라이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지스틱 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계는 뭐냐면 X하고 Y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Y가 일반 숫자가 아니고 0,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뭐 나이가 많으면 암에 걸릴 거냐 안 걸릴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러면 0, 1 0이면 안 걸리고 1이면 걸리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종속 변수인 Y가 0, 1 또는 0, 1, 2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우리가 회계 방식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별도 회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로지스틱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는 그 Y에 해당하는 Y가 종속 변수인데 그게 0, 1인 건 0과 1인 것만으로 표현되면 이항 로지스틱 회계 또는 뭐 0, 1, 2, 3, 4 이렇게 하면 이게 다항 로지스틱 회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조건이면 얘가 돼지다. 어떤 조건이면 닭이다. 어떤 조건이면 고양이다. 이런 거 식별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해보면 굉장히 잘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형회계, 다항회계, 로지스틱 회계가 뭔지를 이제 파악했죠. 그래서 요거 갖고서는 이제 나중에 R이나 뭐 파이썬을 쓰실 것 같으면 사이킷을 써야죠. 사이킷과 파이썬을 이용해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것들을 이제 정하시기만 하면은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걸 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R을 이용해서 이제 뭐 선형회계를 하는 걸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뭐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데이터 모양을 보여주고 데이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협상을 했을 때 급여 인상률과 인센티브의 관계를, 급여 인상과 인센티브의 관계를 뭐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상관관계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0.66 별로 높지는 않네요. 이제 이 정도 있다고 치고요. 그래서 요거 갖고서는 이제 여기서 보면 회계를 돌리는 거죠. 회계를 돌리게 되면 이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요걸 보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Y는 2.311 더하기 0.7251 X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 인센티브 대 급여 인상률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요걸 갖고 있으면 요번에 만약에 내가 인센티브를 5% 받았다. 그러면 여기다 0.05를 집어넣으면 그죠? 5를 집어넣으면 여기 값이 나오겠죠.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급여가 아마 5.8쯤 받겠네요.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말고 이제 뭐 다항회계나 로지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동일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해서 회계 분석은 간단하게 보시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R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무료거든요. 깔으셔가지고요. 요 샘플 있는 거 돌려보시면 잘 돌아갈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함수형 최적화해서 이제 회계 분석에 대한 걸 간단히 설명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야죠. 회계 분석 같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함수식을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함수식을 구할 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y는 뭐 wx 플러스 b고 아까 똑같은 거죠. 이런 걸 할 때 어떤 값을 줘가지고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아까 보이시죠? 가장 잘 설명하는 w와 b의 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 걸 갖다가 할 때 이제 뭐 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 경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w와 b의 값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회기 어떤 데이터가 쭉 있고 그걸 설명하는 어떤 선을 찾는데 그때 이 선에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W하고 W와 B값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W 값과 B가 찾는 방법이 뭐냐면 법 중에 하나가 경사관법이에요. 이해했죠? 그럼 경사관법은 어떻게 찾나? 그걸 한번 볼게요. 경사각법은요 이렇게 하는 거죠. 평균 제곱 오차라는 컨셉이 있어요. 이 평균 제곱 오차라는 게 뭐냐면 실제 y값과 예측한 y값,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 차이를 제곱해서 합한 것을 전체해서 나눈 것이다. 뭐 평균이라고 보면 되죠. 이걸 이제 MSE라고 해서 표현을 하면 거죠. 그 실제값과 예측한 값을 그 차이를 제곱해서 합한 것이다. 그걸 나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MSE라고 하고요. 근데 MSE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B는 편의상 뺀다고 치더라도 W만 한번 고려해 본다고 치면 이 MSE를 갖다가 W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MSE는 XW2가 되는 거죠. 플러스 B는 있겠는데 B는 뭐 나중에 계산하면 되니까 또 그냥 W만 고려해 보시면 그럼 요 W가 우리가 하는 요 평균 제곱 오차가 W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W에서 2차 함수를 가지죠. 자, MSE는 W와 B에 대해서 2차원 형태를 가지게 되잖아요. 또 자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B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가지겠죠. 그러므로 이때 MSE를 최소화시키는 값은 뭐예요? 바로 여기죠. 여기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 뭐 간단하죠. 간단하진 않지만. 그럼 볼까요? 이거 갖다가 미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 점이나 잡아가지고 여기서 요 편미분을 하게 되면 요 기울기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작태죠. 요 그림으로 보면 여기 기울기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되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거기다 강제로 마이너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동거리를 아무거나 내가 정하는 거죠. 이동거리를 증가분을 곱해서 또 구해봐요. 쭉 구하다 보면 요 비용함수 값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줄다가 보면 어느 순간 가시다 보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비용함수가 더 이상 줄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W 값이 여기 도착했구나, 요 최소값 도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요. 요 2차 블록 함수일 경우에만 쓸 수가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W 값도 구할 수가 있고 B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려우시면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과정은 앞에처럼 뭐 요 앞 페이지처럼 이렇게 뭐 블록 함수에서 경사지는 걸 하는 걸 갖다가 그건 이제 W 함수에 대한 것만 보면 그렇지만 그걸 실제로 그 산점도에다가 그림이 맞춰져 가는 관을 보면 W 값이 바뀌면서 W 값이 아래로 쭉 내려가서 점점 그 비용함수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보이시죠? 요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비용함수가 W가 최소화됐을 때는 그 실제로 우리가 그리는 Y는 WX 플러스 B의 함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Y는 WX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W 값이나 B 값을 구할 때 MSE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걸 경사로 해서 계속 구하게 되면 그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값들을 쭉 대입해서 함수를 그려보면 요참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그러니까 경사관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만약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쭉 가다가 여기서 이게
변화만 없을 거 아니고 여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여기 최고일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경사각법은요 모든 경우에 최저계를 보상하지는 않는데 이게 보시면 아까 보시면 사용하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또 대부분의 일본적으로는 좀 좋은 걸 보여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써요. 알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점도를 그렸고 산점도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런 식의 함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W값과 B값을 찾아야 되는데 W와 B값을 찾는 방법은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것이 결국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랑 똑같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 이걸 실제로 계산하실 일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알고리즘 말고 또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회귀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이거는 이제 회귀 선형에서 쓰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 말하던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알고리즘은 이제 딥러닝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 이제 뭐 시간 대비 몸무게가 쭉 있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산점도가 되잖아요. 요거를 설명하는 요 선을 찾는 거잖아요. 뭐 거의 같죠.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W하고 B를 찾는 거나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여기서 WB를 찾는 거나 같은데 최소 제곱법은 회계에서 많이 쓰고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알고리즘은 그 딥러닝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그냥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최소 제곱법은요. 일단 전체 평균을 딱 구하죠. X의 평균과 Y의 평균을 구하죠. X의 평균과 Y의 평균을 구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Y는 AX 플러스 B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에 자승을 해서 다 도하면 되죠.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더해가지고 A를 구하고 B를 구하죠. 아까로 말하면 그래서 그럼 함수는 어떻게 돼요? 그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요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알고리즘이랑 비교하면 이게 W 값이 되는 거고 이게 B 값이 되는 거죠. 사용하는 기능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요런 산전도에서 요거에 해당이 되는 W 값과 B 값을 이렇게 구한 거죠. 보이시죠? 최소 제곱법으로 구하던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알고리즘으로 구하던 경사각법으로 구하던 둘 다 어차피 W 값과 B 값을 구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건 그 기법마다 선형에게서는 최소 제곱법을 쓰는 것이고요. 그 딥러닝에서는 경사각법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최소 제곱법을 쓰게 되면요. 최소 제곱법을 앞에서 이미 개념을 이해하셨을 텐데 최소 제곱법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보면 이게 이상값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상값이 있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그 y 그 시계에 있는 AP 값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그 로우 리스크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특이점, 이런 이상한 특이점들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도록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양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로우리스크 분석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R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하셨죠? 여기 로우리스크 분석이 있어요. 딴 데서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건 뭐냐면 로우리스크 분석은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하면 최소 제곱법을 적용한 선형회계나 다중회계에서 이상 특이한 점들이 꽤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런 점들을 이런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로우리스크 분석을 이용해서 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로우리스크를 안 쓰게 되면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나왔을 텐데 로우리스크를 쓰게 되면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이런 점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좀 싹 가주잖아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이제 산점들을 그려놓고요. 그때는 그려놓고 이제 적용하시면 되죠. 일반적으로는 로이스를 쓰겠죠. 그죠? 일반적 산점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죠. 그냥 이제 흩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로이스를 쓰는 경우가 많겠죠.
이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라고 하는 것을 이건 과적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걸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놈이라는 게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놈이라고 하는 거는요, 벡터의 크기라는 걸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벡터라는 건 이제 3차원 공간으로 나가는 이런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벡터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A란 놈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세요. A와 B 사이에 차이의 절대값의 합으로 L한 놈은 A가 이거고 B가 이거면 이거를 합한 거예요. L2 놈은 이거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러면 L한과 L2는 어떻게 다르냐를 그림을 한눈에 보여드리면요. 요것을 보세요.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L1으로 구하는 거는 바로 녹색을 말하는 거예요. L2로 구하는 거는요, 이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다 이게 다 보면 셔벗이 말지만 칸이 같아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L2는 딱 한 가지 유일한 경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L화는 A와 B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선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고 L2는 직선 최단 거리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 의미가 요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하시면 요 칸수를 써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L한 로스, 그러면 L안에서의 로스가 발생할 수 있고 L2에서 로스가 발생할 수 있죠. 이걸 이제 L안과 L2를 뭔지 알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로스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차이값을 구하고 합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L2 로스는 오차의 제곱을 더하기 때문에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L안은 뭐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뭐 안 만다고 앞섰지만 이상치를 좀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래서 이상치에 신경을 쓰인 이상치가 적당히 무시되기를 원하면 L안 로스를 사용하시고요. 이상치가 신경을 쓰인다면 L2 로스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도 이해하시면 되고 하고자 하는 마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점들이 있을 때 이 점들에 대해서 점들을 설명하는 선을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과적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또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L안 정규화, L2 정규화. 앞에서 설명했죠? 그 다음에 뭐 드롭아웃, 얼리 스토핑 등이 있는데 L안 정규화, L2 정규화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롭아웃은 중간중간에 빼버리는 거니까 이건 뭐 특별히 설명 없고 얼리 스톱은 중간에 하다 말아버리는 거니까 어떤 L안과 L2 정규화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함수를 위한 최적화를 하다 보면 여기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용어의 의미를 아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L안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요. L안 정규화가 뭔지는 알아요. L안을 갖고 정규화를 한 거다. 그래서 L안 정규화를 사용하는 회귀 모델을 뭐라 그러냐면 라쏘 회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만 아시면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서 탄 거예요. 그러니까 L안 정규화. L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사용하는, 그래서 회귀 모델을 쓸 때 L안 정규화를 적용한 회귀 모델을 갖다가 라쏘 회귀라고 하고요. L2를 이용해서 그거를 너무 과적합되지 않게 정규화 시켜놓은 것을 갖다가 리치 회귀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라쏘 회귀를 할 때 라쏘 회귀가 있고 리치 회귀가 있는데 이게 뭔지를 이해하시려면 L안 정규화, L2 정규화. 정규화의 의미는 아셨고 L안과 L2의 의미를 아셨죠. 이거 설명하려고 설명드린 거예요. 안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라쏘 회귀와 리치 회귀를 설명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L안 정규화와 L2 정규화를 한다. 그러면 L안 정규화는 뭐고 L2 정규화다.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L안 정규화를 하는 건 라쏘고 L2 정규화라는 건 리치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치가 만약에 신경 쓰이면 앞으로 보여드릴까요?
여기 설명드렸죠? 어디 갔다? 여기서 보시면 이상치가 무시되기를 원하면 L1 정규화를, 그죠? 이 신경 쓰이면 L2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상치가 무시되기를 바라면 어떤 회계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죠? 낫소를 쓰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뭐를 배웠냐면 함수 최적화에서 회계 분석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쓰는 기법을 샀고요. 함수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함수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사화법이 있고 최소제곱법이 있어요. 경사화법과 최소제곱법이 있어요. 회계에서는 보통 최소제곱법을 써요. 그럼 경사화법을 이용해서 함수의 그 AP를 값을 구하는 거는 어디서 쓰느냐면 딥러닝에서 써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 거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제곱법을 쓸 때 이상치가 많으면 로이스 분석을 쓰면 되고, 일반화를 시킬 때 너무 과적값되지 회계 같은 걸 이용해서 너무 막 할 때 너무 과적값되지 않도록 하려면 라쏘 회계나 리치 회계를 쓰면 돼요. 이걸 라쏘는 L1 일반화고 리치는 L2 일반화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함수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함수식을 구해야 된다. 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은 경사화법과 최소제곱법이 있다. 그렇죠? 그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뭔가를 함수식을 구하는 걸 갖다가 회계분석이라고 하는데, 회계분석은 단순회계, 다중회계, 로지스틱 회계가 있다. 회계분석에서 로이스 회계가 있고 로이스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분석에서 만드는 결과를 갖다가 일반화를 할 때 라쏘 회계, 리치 회계라는 게 있다. 뭐 잘 안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L1 일반화와 L2 일반화 때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그림은 그려지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경사화법과 최소제곱법을 배우신 거고요. 최소제곱법의 응용 사례로 회계분석을 배우신 거고요. 회계분석의 종류와 회계분석이 나중에 일반화될 때 어떤 일반화되기 위해서 좀 더 보완한 회계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설명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